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이 동남아네요. 동남아를 대표하는 강 메콩강이 중국 때문에 메말라 버리면서 순환을 겪고 있다. 야, 무슨 소리신가요? 네, 그 메콩강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동남아시아로 흐르는 한 5,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강이잖아요. 네. 이게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이어지면서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엄청나게 긴 강입니다. 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메콩강 이 강줄기를 따라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예로부터 이제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아마존 강이다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메콩강에 7천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메콩강이 최근에 수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바닥을 드러내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경 역할을 해주던 메콩강이 말라버려서 그 일부 구간에서는 태국에서 라오스까지 걸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생겼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 말라버릴 정도로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까? 그보다는 중국의 과도한 개발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개발이 메콩강에 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그 메콩강이 아까 중국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5분의 1 정도가 중국 영토를 지나고 있거든요. 예. 강의 상류가 중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국이 어쨌든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90년대부터 메콩강에 댐을 짓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13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메콩강 유역에 있는 댐이 총 23개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댐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산업화를 하려면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댐을 지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싶은데 특히 중국 남서부 지역은 이렇게 수력 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싶은데 이제 중국이 댐을 물을 가두고 또 방출할 때마다 이 하류 국가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홍수가 발생하거나 가뭄이 들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실시간 수위의 정보나 댐의 운영 계획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류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콩강이 말라간다는 지적에 중국 정부는 이거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게 가뭄이 예전처럼 많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뭐 물을 너무 방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진짜 하루에서는 큰일 났겠네요. 그렇죠. 근데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강폭이 줄어들고 예. 또 어종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 강에서 끌어다 쓰던 생활용수랑 농업용수까지 다 부족한 상황에 이릅니다. 즉 국가의 경제에도 굉장히 심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문가 포럼에 따르면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당수가 메콩강 유역에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는데 라오스는 인구의 97%가 메콩강 유역의 영향권에 있고요. 캄보디아는 GDP의 12%를 메콩강의 어업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메콩강 수자원의 40%를 쌀 생산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이 메콩강 유역의 그 물줄기가 말라버린다면 예. 어업도 안 되고 쌀도 생산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이 정도면 메콩강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은 진짜 다 같이 연대해서 이거 중국한테 이거 뭐냐 항의를 해야 될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이제 댐을 건설해놓고 방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연대해서 항의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예. 중국의 영향력인데요. 예. 이제 중국이 세계 2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특히 동남아시아로 한정해서 본다면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괜히 중국을 자극해서 우리의 무역까지 피해를 볼까 봐 약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콩강에 대한 뭐 감시가 작용하거나 뭐 쓴소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또 영리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전반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라오스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배터리가 되겠다, 우리가 뭐 발전원이 되겠다 이런 전략 하에서 여러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또 캄보디아도 비슷한 이유로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공동 사업 파트너에게 뭐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뭐 인프라를 투자해주는 그런 대국에게 갑자기 댐을 짓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강줄기를 같이 이용하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크게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못하게 만드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도 맞을까요? 네, 맞아요. 뭐 중국의 함정에 빠졌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 세계은행에 따르면 예. 라오스가 지난해 기준 국가 채무의 절반을 중국에 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종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그리고 메콩강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감독할 만한 기관이 사실상 없는 실정인데요. 그 1995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이 모여서 메콩강 위원회를 설립하긴 했지만 이때 중국은 회원국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화 상대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댐 건설을 제지할 권한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이 1995년에 메콩 협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이게 메콩강 유역 전체에 효력을 미칠 만한 그런 국제법적인 지위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예. 그리고 아세안이라는 이 단체 자체도 유럽연합처럼 결속력이 강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설령 외교적 결속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지배력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과 함께 전 세계 패권을 다투는 국가가 상류에서 물줄기를 막고 있고 그리고 그 국가와 경제 교류적인 차원의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거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정부들이 더 강력하게 연대를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에 공동 대응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한계가 더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일단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예. 심지어 미국 대외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상 폐지 수준을 밟고 있죠. 예.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 나선다고 해도 어쨌든 정부 차원의 접근이 없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명을 한다고 해요. 이 서방 사람들이 중국의 수력발전소를 괜히 견제하면서 지적한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건기 때 우리가 중력 상류에서 물을 방류해서 오히려 가뭄을 막아준 적도 있다 이러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강줄기를 공유하는 협력 관계지 뭐 우리가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뭐 중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강대국이 자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를 메콩강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석유가 없으면 살기가 좀 불편하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진짜 동남아 국가들이 큰일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떠난 뒤에 그 자리를 채운 일종의 짝퉁 브랜드들. 그런데 이 짝퉁 브랜드들이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가 돌아올까 봐 걱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짝퉁 기업이라고 명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 서방의 브랜드를 모방한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떠났습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코카콜라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 떠난 기업들이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 그렇게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 러시아 토종 기업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런데 이 토종 기업들이 새로운 브랜드로 승부를 건 게 아니라 네. 어디선가 본 듯한 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제품들을 들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스크바의 한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닫았는데 그 자리를 러시아의 한 사업가가 인수해서 새로운 커피 브랜드를 출시했어요. 예. 이 브랜드 이름이
스타스 커피였습니다. 스타스 커피요? 네, 스타 벅자만 빠진 거네. 스타스 예. 커피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한데 로고마저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그 스타스 커피의 로고를 보시면 긴 머리를 한 여성이 러시아 전통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로고 속의 그 여신 사이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뭐 로고가 동그란 모양인 것 빼고는 뭐 유사한 점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제 눈에는 베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유사성이 높아요. 예. 또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할 때 러시아의 사업가 알렉산드르 고브르가 맥도날드의 이 햄버거 사업을 인수합니다. 예. 러시아 사업을 인수해서 부크스노 이토치카라는 햄버거 회사를 세웠어요. 예. 뭐 이름은 별로 유사성이 없죠. 그런데 이 햄버거 회사의 대표 메뉴가 뭐였냐? 빅히트, 아, 빅맥을 연상시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일본의 유니클로가 떠난 자리에는 러시아의 저스트 클로즈가 등장했고요. 코카콜라의 빈자리는 쿨콜라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웃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뭔가 이거를 일부러 좀 의도해서 이렇게 장명을 한 게 아닌가 예. 싶을 정도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빈 시장을 속속 공략한 덕분에 러시아의 소비재 회사들은 전쟁 중이지만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유명 외국계 기업이 떠나니까 오히려 경쟁 강도가 줄어든 덕분인데요. 또 러시아 국민들의 애국 소비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앞서 소개드린 햄버거 회사 부크스노 이토치카는 작년 매출이 한 24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전쟁 직전 대비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소비재 시장은 최근 1년간 16% 성장했는데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군인들의 임금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 러시아의 수출길은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중심이 수출에서 내수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 정부가 서방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혹은 수입품을 대체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었군요. 그런데요, 아무리 러시아의 이 글로벌 기업이 다 철수했다 하더라도 이거 누가 봐도 모방 제품, 카피 제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제품들을 버젓이 판매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짝퉁 브랜드가 난립하는 걸 러시아 정부가 좀 장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철수할 당시에 러시아 정부가 오히려 이제 이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너네 사업가들이 인수를 해서 좀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비우호국과 관련된 특허 도용을 사실상 합법화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 기업들이 허가 없이 특정한 특허를 사용하더라도 그 비우호국의 브랜드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맥도날드처럼 러시아에서 철수한 브랜드의 경우에 해당 브랜드를 러시아 현지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만약에 진짜 전쟁이 끝나서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에서 사업하겠다 해서 다시 들어오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보호해주다 보니까 러시아 현지 기업들은 진짜가 나타나는 그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크스노 이토치카의 CEO인 올렉 파루예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대통령님, 맥도날드가 돌아온다면 IT 부문은 물론이고 주방 장비 하나하나가 다 외국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료들과 파트너가 일궈낸 이 엄청난 작업들이 헛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길게 말하긴 했지만 러시아에 맥도날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 의미네요, 진짜. 러시아 의원들이 이에 맞춰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이것도 토종 짝퉁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할 당시에 이제 자산을 러시아 기업의 헐값에 매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옵션 하나를 다는데 이게 바이백 옵션, 뭐 한국어로는 재매수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걸 포함시킨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가 이 자산을 우리가 그 헐값에 판 그 가격에 다시 되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해당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서방 기업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기업은 바이백 옵션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서방 브랜드의 복귀를 막는 조치죠. 예. 그래서 부크스노 이토치카와 같은 러시아 토종 짝퉁 기업의 로비가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예. 푸틴 대통령 역시 이 무효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러시아 정부는 이들 기업들, 러시아 내부의 짝퉁 기업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 짝퉁 브랜드들과 이들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처럼 뭐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또 소비자들이 그 애국 소비를 통해서 자국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분위기가 당분간 유지된다면 네. 이 짝퉁 브랜드들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전쟁 이후에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운영 노하우도 많이 쌓았을 거고요. 아, 그렇겠네요. 다만 관건은 퀄리티겠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그래 웬만하면 뭐 우리 브랜드 제품을 소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도 제품 품질이 떨어지면 재구매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 부크스노 이토치카에서 곰팡이가 핀 햄버거가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푸틴 정부의 이 보호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죠. 지금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튼튼하게 장벽을 세워주고 있지만 언젠가 이 장벽을 낮추거나 걷어들인다면 외국 기업의 오리지널 제품과 이제 러시아의 그 짝퉁 브랜드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는 분명히 우열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일본의 금융업계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구인난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예. 일할 청년이 없다 이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죠. 일본의 실업률을 보면 2.5% 수준인데 이게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인재를 모셔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융권이 유독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엔 대학 졸업자가 한 대여섯 군데에서 오퍼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마치 80년대 일본 경제 호황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뭐 학과 사무실 가면 대기업 이력서들 그 제출할 서류들 잔뜩 쌓여 있어서 아무거나 작성해서 내면 그래도 웬만하면 다 붙었던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뭐 지금 취준생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그런 불안하죠. 시절도 있었나 싶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이 인재 쟁탈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채용 담당자들이 도쿄 롯본기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지원자들을 모아서 비공식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요. 야.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제발 좀 와주겠니? 라고 설득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 뭐 청담동에서 오마카세를 사주면서 우리 회사로 와달라 이렇게 꿰어내는 수준인 거죠. 예. 혹은 이제 본인 회사 입사를 거절한 직원을 뭐 2시간 동안 어디 가둬놓고 설득을 한다든지 아예 퇴사한 직원을 다시 입사시키기 위해서 뭐 알럼나이 네트워킹 파티를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 대학 졸업자, 뭐 퇴사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네요. 홍콩, 런던 이런 금융 중심지 같은 경우는 요즘 상황이 어려워서 구조조정한다 얘기까지 들리는데 일본은 금융업이 요즘 분위기 좋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이나 홍콩의 경우에는 사실 옛날 금융허브로 굉장히 명성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그 위상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홍콩은 중국의 개입이 심해지면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자리를 뭐 싱가포르나 다른 곳으로 옮겼고요. 유럽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금융의 중심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역시 런던이나 그 홍콩의 금융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본에는 도대체 어떤 모멘텀이 있었기에 이렇게 금융권이 살아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금리에 있습니다. 금리요. 네. 일본이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오다가 작년에 돼서야 제로 금리, 그 이후에 한 0.25% 정도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물가도 코로나 덕분에 살짝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엔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변동이 있었는데 아직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일본에서 채권 트레이딩과 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겠죠.
그리고 일본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준 덕분에 M&A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즉 사모펀드에게는 먹거리가 늘어난 셈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일본 기업이 엮여있던 M&A가 한 70%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소비자들 굉장히 예금의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예금에 묶여있는 자산을 최대한 주식시장으로 좀 옮겨가고 싶어 하는데 이 때문에 자산운용이나 금융자본 수요 역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금융시장에서 불이 붙었으니까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생겨났겠죠. 열심히 인재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은 투자은행 부문의 인력을 약 15% 정도 확대했고 JP모간도 조직을 확대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베인캐피탈 등도 조직의 확대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향가는 이런 말도 돈다고 해요. 주니어급 인재에 대한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 예. 누가 됐든 일단 채용하는 분위기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실제로 헤드헌터들이 느끼기에는 채용 과정이 전보다 두세 배 빨라졌고 또 일부 기업은 서류만 보고도 그냥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임금 역시 올려주는 분위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아직 일본의 임금 수준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채권 트레이더의 급여는 평균 24% 이야. 상승했고요. 투자은행 근무자들은 지난 3년간 연봉이 연평균 10%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그 일본에서 금융권 전문 인력들이 대거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서 런던과 홍콩은 오히려 감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런던이나 홍콩에서 감원된 인력들을 그냥 일본 지점으로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인력을 재배치할 수도 있는데 일본의 특수성 때문에 하나가 걸립니다. 바로 언어적 장벽이요. 그러니까 같은 아시아라고 하더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로 소통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을 하려면 어쨌든 일본어가 필수입니다. 네. 같은 이유로 뉴욕이나 런던에서 숙련된 인력을 도쿄에 파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예. 일본 직장인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죠. 네. 조직에 충성하는 거. 맞아요. 한 곳에 들어가면 이직을 쉽사리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 그 업계는 이직이 굉장히 활발한데 이 외국계 은행이 도쿄나 그 일본 주요 도시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조직에 충성하는 문화가 참 골칫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평생 근무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기존 일본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빼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 내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 브랜드 이미지라고 할까요? 네. 그것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위상이 높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JP 모건이니 뭐 모건 스탠리니 시티은행 모두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들인데 설마요. 일본 취준생들이 여전히 그 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본 5대 종합상사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라는데 이곳들은 입사는 어렵지만 어쨌든 연봉은 높고 예. 또 종신 고용이 보장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토추 상사는 6년 연속 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인기 1위 기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또 선호 상위 기업을 보더라도 출판 계열이나 콘텐츠 계열이 있는 정도이지 금융권에 대한 선호가 그렇게 높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계 그 은행들이 이제 일본의 그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좀 설득을 할 때 우리도 상사들처럼 고용 안전성이 보장된다라는 점을 부각한다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구직자들이 생각했을 때 금융업이라고 한다면 업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일본 젊은 세대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이제 워라밸을 좀 챙기려는 심리가 큰데 예. 투자은행이라는 곳은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고 반복적으로 트레이딩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예. 또 M&A 경우에는 이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국계 은행보다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털, 뭐 컨설팅 회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총무성이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에 20에서 34세 사이의 금융업 종사자가 3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예. 2002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탓도 있겠지만 젊은 인력들이 금융 외 다른 분야로 좀 이동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일본에서 불고 있는 이런 취업의 분위기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문화 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유발된 현상이기도 한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